예,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고 국민의 여론을 대변할 300명의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속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21대 총선 투표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전달해드리기도 했는데 투표율 궁금하실 텐데 오후 1시 현재 49.7%입니다. 이건 사전투표율과 오늘 있었던 본투표가 합산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 선거 투표율이 26.69%였기 때문에 한 본투표는 23%였던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 이 시간 투표율이 37.9%였기 때문에 11.8%포인트가 좀 높은 그런 투표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투표율이 지난번 58%였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높을 거로 보는데요. 아마 지난번 총선 때 우리 사전 투표율이 12%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 한 14% 정도 올랐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처럼 전체 투표율이 지금 차이가 그거보다 적거든요. 그 말은 아마 지난번에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그 투표율보다 높겠지만 이 사전 투표 영향으로 인해서 표 분산 효과가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뭐 70% 이상 아주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그러면 65% 전후를 상회를 할 거로 보시는 어쨌든 거예요? 지난번 어쨌든 60%는 넘고 그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한 70%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한 65% 이상은 될 거로 보여지고요.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지만 국회의원 선거 보통은 좀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근데 지난 지방선거도 60%를 넘겼고 대선은 또 훨씬 70%를 넘겼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성격이 약간 중간평가적 성격이라서 선거 이슈 자체가 그런 거예요. 현 정권의 어떤 정책 기조를 뭐 잘한다고 평가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대선적 시각에서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유권자분들이. 그래서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현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까지 선거를 보면요.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 아마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 대부분 이제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한다고 보면 돼요. 예. 좀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어쨌든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뭐 2030, 40 이런 분들이 투표하는 경우인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전에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지지율보다 더 얻은 계층은 20대, 30대, 40대였고 자기 득표율보다 덜 얻은 계층이 50대, 60대, 70대였어요.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할 때 민주당에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좀 봤을 때 사전 투표에서는 그 영남 지역 투표율이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1시 기준으로 합산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합산되기 전 이제 오늘 당일 투표로 봤을 때는 영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꽤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좀 통합당 내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의 지역적 편차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의미를 안 뒀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뭐 대선 때는 사실 또 비슷해지거든요. 전체 투표율이 한 78%대로 비슷해지고 국회의원 선거 때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최종 투표율의 차이만큼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특별한 그 선행지수로 기능하지 못했다. 다만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진보 보수가 30%로 분류를 하고 범주화했을 때 나머지 40%가 부동층이라고 본다면 60%를 넘기면 산술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것은 중간층에 계신 분들이 정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뭐 견제 내지 이런 심리가 표출된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정권에 대한 견제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제 30, 40대 분들이 통상 현 정권을 좀 우호적인 이런 표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20대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죠. 이것은 이제 약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미래 세대의 어떤 돈을 곳간을 지금에 쓰느냐 재정 건전성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일자리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 표심이 그대로 노년층 표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손자 세대 또는 늦둥이를 둔 분들은 이제 자식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이 표심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게 되면 이것은 아마 현재 보수 야당 측에 유리한 표심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지역별 아마 사전 투표율을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뭐 서울 안에 어디 지역구 이런 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광역 단위로 보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아마 우리 다 알다시피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고 이러니까 아마 투표를 갈 수 있나? 이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본투표가 좀 높은 거는 이제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분들 보셨고 이러니까 아, 투표하러 가도 문제 없구나. 이런 아마 인식이 반영된 것 같더라서 아마 최종 선거와 이 투표율과는 상관관계는 아주 지역별로 높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세대 간의 표심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18세가 투표권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50대가 과거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그 세대가 지금은 50대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은 50대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좀 많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50대가 좀 어떤 표심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50대 자녀들이 이제 18세 그쯤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문제가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이제 무상급식이 지금 현 투표권을 가진 세대부터 무상급식 됐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현 정권이 추진 중인 그 외고, 소위 특목고라고 하는 것들의 폐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교육 정상화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그래서 예. 50대와 20대 초반, 18세 그 정도의 유권자의 표심은 아마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는 것이 물론 다소 이제 50대는 이제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결정하는 요소가 있지만 18세 요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보다는 본인들이 보는 시각이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이들이 투표에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것은 특정 그 계층 정당에 유리한 표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연령 저도 뭐 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50대라 그러면 61년생부터 71년생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들어간 분들이에요. 그러면 80년에 이제 광주가 있었고요. 물론 87년 민주화가 됐습니다만 9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금 50대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민주화 열기가 굉장히 강하던 시대에 대부분 대학을 다니고 어찌 보면 그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저는 아마 이런 분들이 대부분 물론 나이가 들면 보수화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아마 이 생각이나 이런 거는 좀 진보적인 경향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20대, 물론 지금 20대는 좀 갈립니다. 남성, 여성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진보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반작용이 좀 있어서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는 성별에 따라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약간 지금 특이한 현상이 20대에서 성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50대가 또 이 386 세대하고 또 겹치는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그 386 세대가 2004년도에 17대 때 국회에 들어와서 약간 16년도 정도에 정치권에서 맹활약을 했어요. 상당 부분 제도적인 틀도 마련을 하고 변경을 시켰죠. 이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쯤 할 때가 됐다. 이것이 우리가 올바로 왔느냐. 이전에는 열망에 작용했죠. 이분들한테 맡겨보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 대신 누군가 맡아봤더니 지금 현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이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아마 판단을 할 시기가 됐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50대가 친여권이라고 보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 표심이 상당히 분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투표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아마 이 관전 포인트 유권자분들은 이번 투표를 하면 선거를 또 계속 이렇게 선거 운동을 지켜보면서 가장 관심사가 뭘까요? 그것도 뭐 저희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투표율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출연한 비례정당들, 그 준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비례정당 출연이 아마 큰 관심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게 관전 포인트로 보십니까? 근데 이 비례정당을 어찌 보면 원래대로 연동형 비례제를 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갔을 텐데 지금은 어찌 보면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병립형으로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생당이라든지 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출마시키고 지역구 출마시킨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두 정당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비례대표가 줄어들 수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또 의석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연동형 비례대제는 이번 선거에 아주 큰 이슈가 되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난번 선거와 비교해 보면 지난번에는 이제 제3당이 이제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으면서 굉장히 3당의 영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소되는 과정, 해소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양당제로 굳어지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번에 1당 되는 것과 결국은 3당이 영향이 줄어진다 그러면 1당이 되는 것과 과반 정당이 되는 게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계속 3당, 4당이 되면서 이 국회 내에서 어찌 보면 이제 협치라든지 아니면 이게 됐는데
가능한 게 있었거든요. 케이스 통풍 제3당이 있었으니까. 저 오히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좀 이렇게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또 그런 어떤 중간에 역할을 하는 정당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더 대립이 더 격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께서는 어떠십니까? 뭐 어떤 거에 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저는 정당 정치의 위기다. 이 위기의식을 아마 유권자들이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다당제가 정착할 수 있었던 시기가 지난 20대 선거였어요. 그래서 20대 원 구성을 보면 사실은 이제 다당제였거든요. 실질적인 다당제였는데 기능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기능은 4+1로 묶여서 사실은 다당제라는 것이 각자가 대표하는 그 표심을 위한 정책을 끈질기게 본인이 사수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독자적인 정책도 없고 한쪽에 사실은 이렇게 묶여서 국민이 전체가 원하는지도 불분명한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밀어붙이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 다당제는 종언을 구했다. 아마 이 표심으로 이번 선거에 나타날 겁니다. 국민들이 딱 봤을 때 다당제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이번엔 아마 양당 구도로 갈 텐데 이 양당도 깊고 무거운 정치를 하지 못한다면 이번에 아마 정당 정치는 상당히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표심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양당 구도 두 개 정당의 표심을 몰아줄 가능성이 큰데 이 몰아준 표심을 21대 때 어떻게 국가를 위한 정책으로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예. 정당 정치의 위기가 올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뚫고 나가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런 면도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쨌든 다당제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뭐 대통령제 하는 데는 거의 양당제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소속 영향이 있어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대가 되기 때문에 다당제가 어쨌든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제3당이 강력한 뭐 대권 후보를 지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준연동형 선거제를 도입을 하고 나서 결국엔 이렇게 어찌 보면 꼼수라는 표현까지 사용될 정도로 거대 양당이 이렇게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좀 일각에서 좀 심판을 하는 그런 결과를 또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유권자들이 심판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정의당이나 민생당,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구도 출마시키고 비례정당도 출마시킨 정당들한테 어찌 보면 이제 지지율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저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일찍 만들어서 욕을 일찍 먹었고 민주당은 조금 늦게는 만들어서 조금 늦게 욕을 먹었습니다만 예. 결국은 아마 국민들이 이게 지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래도 뭐 도찐개찐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정의당이 아마 비례연합에 안 들어오면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그 지지율을 많이 회복하는 추세는 아마 그런 원칙을 견지해야 되는 예. 평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의당이 먼저 이 연동형 비례대를 도입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비례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그래도 조금 긍정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예.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비례 정당 이야기했으니까요. 48.1cm 투표용지 투표를 다 하셨을 네. 것 같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깁니다. 이 수개표 작업도 굉장히 이제 이후에 개표 작업도 수월치 않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글쎄요. 유권자들이 좀 혼동을 했을 가능성, 그래서 뭐 묘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비례정당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갖는 의미가 이제 그 안에 많은 정당이 들어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정당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기존에 24개 정당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익 집단, 이익 단체형 정당이 많이 출연을 하는 거죠. 몇 명을 위한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지만 사실은 정당이 아니고 몇 분이 모여서 그 몇 분 중에 한두 분을 또 당선시키기 위한 이런 정당의 틀을 만든 건데 예. 이것이 애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정적 요소로 많이 비판돼 왔던 거예요. 정당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위한 어떤 제도나 정치적 이념을 발현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 더더욱 말하면 특정인들을 위한 이게 뭐 국회의원 배지를 선사하는 이런 어떤 뭐 플랫폼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다당제가 종언을 고한 거고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었으면 다당제가 정착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국민께 이번에 직접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당제가 좋지 않은 거라는 인식이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각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선거 이후에 어느 정도 이 비례정당제가 그러니까 손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손을 봐야 돼요. 원래 비례대표제가 헌법에도 있는 단어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 대표성이 부여돼야 되거든요. 직능 대표든 아니면 어떤 뭐 지역 대표든 대표성이 부여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작용을 안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지금 정의당이나 기타 군수정당이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큰 호응을 못 받는 이유가
의석수 싸움을 해놓고 명분만 지금 뭐 비례성, 대표성 뭐 확보 이런 식의 말씀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행동을 온 걸 국민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조금 많이 손을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접 4+1 협의체를 가동해서 그 패스트트랙 난국을 통과를 시켜서 만들어낸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는 뭐 손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뭐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상대당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꼼수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비례대표의 취지가 뭐 소수 약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직능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표하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취지를 많이 못 살린 것 같아서 제가 봐도 뭐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 선거 유세 전략은 어땠는지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당에서는 큰 틀의 프레임을 국정 안정론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 정권 견제를 가장 중요한 프레임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특히나 이제 원팀 강조하면서 굉장한 중요 인사들도 네네. 많이 이제 유세에 참여를 하면서 이 국정 안정을 강조를 했었는데 유세 전략 쭉 돌아보시기에 좀 아쉬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일단은 이번 선거가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한테는 불리한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뭐 집권 중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선거가 중간에 이루어지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중간평가 성격이 있게 마련이고 중간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나는 경우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시작은 굉장히 불리한 선거였고 그다음에 코로나 처음에 사태도 보면은 뭐 중국 문제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문제로도 굉장히 뭐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해외에서 많이 확진되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호전된 감은 있는데요. 사실 아마 이번 선거의 큰 기조는 저희들은 좀 조용한 선거였어요. 조용한 선거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장사도 안 되고 이러는데 뭐 들어가서 뭐 찍어달라 이러기도 미안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확진자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래도 좀 유세도 다닐 수 있어서 그래도 막판에는 조금 선거 분위기는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은 말씀처럼 정권 심판과 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어찌 보면 이제 그게 국정 안정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지점이 많이 부딪혔는데 아마 팽팽하게 부딪혔던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함께 이 국난 극복을 하자. 그리고 외국에서 아니면 봤을 때 잘하고 있으니까 좀 힘을 실어달라. 이런 게 그래도 많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통합당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이슈메이커 분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통상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이래서 여기 찍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자기의사 형성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은 사실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됐어요. 주로 선거운동 방법이 비대면 운동이다 보니까 문자값만 많이 들고 전화 무진장 많이 오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후보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어떤 설득을 할 수 없는 통보식의 선거운동이라서 사실은 야권에서는 좀 불리한 선거운동 형세였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국정안정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것이 국정 안정이 되려면 국정이 잘 가야 됩니다.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을 때 국정 안정론을 주장해야 되는 건데 국정 안정이 필요 없는 사실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야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전국에 좀 묻혔죠. 왜냐하면 재난 상태에 처하게 되면 세계 각국이 다 지도자에 대한 어떤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야권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지금 투표가 한창인데 뭐 두 분께 좀 조심스럽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수 얘기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범진보 180석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민주연구원에서 뭐 가짜뉴스로 알려진 그거 저도 보긴 봤어요. 네네. 네,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날은 아마 여의도 연구원께 돌았죠. 이게 왜냐하면 선거 막판 되면은 예. 어찌 보면 이제 읍소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해서 도는데요. 뭐 그러면 여의도 최대- 연구원 자료가 그렇듯이 저희 민주원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여론조사라든지 선거 국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전략기획국에서 거의 합니다. 전략기획에서 하고 판단도 하는데 민주연구원발이라는 게 좀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것 이렇게 같아요. 말씀해 네. 주시죠. 그러면 처음에 한 이 정도로 봤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한 이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저희 당의 정리하시면 뭐 될것 공식 같아요. 입장은 이제 지역구 130에 비례대표 공식 17석 해서 입장으로. 네, 147석 변함이 정도다. 없네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양당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반 넘는다는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도 사실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왜냐하면 한 정당이 과반을 넘었을 경우에는 마음대로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은 아마 조심스럽게 과반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가 아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뭐 몇 석 된다로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 삼았던 147석을 해서 1당 정도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어떻습니까? 박형준 위원장은 개헌 저지선 달성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김종인 위원장은 엄살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있나요? 박형준 선대위원장의 그 발언은 뭐 엄살 차원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수학적 계산에서 최악의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그 그러니까 각 정당에 대한 투표율로 의석이 나눠지게 되면 그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쪽으로 쏠리질 않습니다만은 이제 지역구 투표의 경우는 한 표라도 많게 되면 당선자가 결정되는 거라서 지금 양당 구도이기 때문에 그 다른 군수정당으로 한 15석 정도를 제외한다면 수학적 계산입니다. 예, 예. 그러면 나머지 285석 갖고 나누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산술적 계산으로 따지더라도 뭐 144석 대 144석이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이기는 거라서 한쪽으로 확 쏠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한쪽이 근 200석을 가까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수학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건 맞죠. 그렇지만 과반을 획득하는 정당은 나올 것이다. 15석 정도의 군수정당 의석수를 제외한다면 285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 갖고 두 개 정당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반이 나올 확률이 높고 때에 따라서는 계산상으로만 보면 180석도 못 나올 건 아니다. 왜냐하면 표심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는 많이 따라가지만 단 한 표가 부족해서 특정 정당이 그 석을 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계산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통합당은 지금 100석 플러스 알파를 좀 예상을 하고 목표치로 두고 있는 겁니까? 지난 20대 때 저희가 105석 지역구에서 105석 얻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5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석 정도로 시작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과반을 얻을 수도 있어요. 표심이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근소한 표 차이로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가 나오게 되면 과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진짜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막판에 예.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아마 이제 약간 엄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 전략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우리 고치고 보면 그때도 사실은 당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도 보면 출구조사에 러프하게 잡았어요. 한 20석씩 차이 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취득한 의석으로 거의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적은 경우에 나왔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여론조사라는 출구조사는 그날 하는 건데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국민들의 저는 마음이라는 게 사실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주기 쉽지 않다라고 봐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시간이 그래도 한 4시간, 5시간 남았으니까요.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 당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사실은 뭔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저희들 그만 여쭤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전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 접전지라고 해도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당에 중요한 상징적인 곳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두 군데 우리 저기 딱 한 군데 꼽는다면요. 수성갑입니다. 수성갑. 대구. 네, 예. 반드시 우리 당이 지켜야 될. 왜냐하면 대구에 지금 이제 홍일학 의원도 있습니다만 그분은 그 전에 이제 무소로 나왔다가 당선된 거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름으로 나와서 당선됐거든요. 어쨌든 그런 중요성이 있고 우리 당이 어쨌든 대구 경북의 지역에 이제 교두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 근데 지금 선거 여론조사라든지 이걸 보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러면 김부겸 의원이 후보가 이제 본인의 이제 인물 경쟁력으로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 당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곳 하면 저는 이제 수성갑을 우선 꼽을 수밖에 그래요.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지역구도 타파를 성공했던 후보들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없었던 것 같는데 김부겸 후보가 좀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관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우리 통합당 쪽은? 저희는 광진을이 좀 큰 의미가 있죠. 광진을? 예, 그 추미애 전 장관께서 5선을 했던 지역구이고 그만큼 이제 험지라고 평가받는 곳이죠. 거기서 한 1년 전부터 가서 틀을 닦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화력을 집중했던 여권의 여러 가지 말 내용들에 비춰볼 때 국민들께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을 조건부 당선되면 주겠다 이런 식의 사실은 할 수 없는 말들인데 뭐 원래 의미는 취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유권자들한테 들렸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인데 그런 표를 위한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표심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수성갑 그리고 광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주요한 곳 중에 하나가 종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 네. 1번지이고 뭐 대권의 전추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 맞습니다. 결과까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지난번 총선 때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정세균 그 당시 후보였죠.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죠. 근데 결과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안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이낙연 위원장도 계속 저녁에는 그 유세를 가셨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100% 어쨌든 결과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아마 그 여론조사에서 좀 앞서는 후보가 나오면 견제 심리도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여권의 잠룡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슷하게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누군가는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저는 아마 그 면에서는 일단 황교안 대표가 좀 낙선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데 예. 그랬을 때 아마 결국은 얼마나 그러면 갭을 좁히느냐가 제가 보기에 관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정도로 만약에 득표율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저는 아마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인 어떤 재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뭐 선택을 한 것이고 선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거든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거에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선거 결과가 안 좋더라도 본인이라도 예를 들어서 근소한 차이로 한 자릿수 이내로 만약에 뭐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본인도 떨어졌는데 격차가 크고 만약에 선거 결과가 안 좋고 두 가지가 만약 복합된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취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종로에 대해서 이제 선거 후에 전망까지 좀 해주셨는데 황교안 대표는 막판까지도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만 샤이 보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또 했습니다. 실제 이 샤이 보수층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또 분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종로는 그 해당 종로 내에서 또 지역적으로 보수 성향 가진 분들과 진보 성향 가진 분들이 좀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이에요. 젊은 층도 많이 살고. 예. 그리고 이제 샤이 보수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여론조사는 60대라는 그 연령대만 있지 70대는 없어요. 60대 이상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70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 양당 구도이기 때문에 이 표심이 호감 비호감을 떠나서 정권에 대한 견제론으로 아마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후보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에도 불구하고 아마 누가 낙선하든지 누가 당선하든지 표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번 총선의 변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각 그 지역구에 또 지역마다 또 현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큰 틀에서 저희들이 짚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 여쭤볼게요. 막말, 고소고발, 네거티브 선이 기승을 부렸다. 어떤 전문가는 네거티브하고 막말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대위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논평을 해보신 적이 있나 싶은 적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선거 막판에 나왔던 그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쪽에서. 제가 뭐 이제 뭐 법률위원회도 겹치고 있어서 이 선거 때는 항상 제가 이제 법률 쪽하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논평을 같이 보는데요. 보면은 뭐 전국적으로 아마 뭐 선관이라든지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았던 건 맞습니다. 지역마다 특히 어찌 보면 접전인 지역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팽팽하게 붙은 지역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유 있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것도 팽팽하게 붙었을 경우는 아주 사소한 것도 짚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아마 근데 뭐 정치적으로 나중에 해결될 걸 사건이 많을 걸로 보고요. 근데 아마 이 막말 논란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선거에서는 그 쟁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 부각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코로나 전국이기도 하고 정권 심판을 주장했지만 선거 이슈라든지 어찌 보면 사실은 2년 후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뭐 대선을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당선을 시키고 본인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을 얼마나 만드냐 이런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그런 것도 별로 포인트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해진 면도 있는데 좀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예전에는 이제 직접 오프라인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선거 유세를 할 때는 그렇지 않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 선거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쓰는 용어들이 이제 SNS 특히 뭐 페이스북이라는 이런 쓰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직접 말하는 거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굉장히 격한 상태에 쓰기도 하고 썼다 지웠다 이런 게 많이 되는 게 어찌 보면 그런 이게 쓰는 거는 쉽거든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근데 막말이 사람들한테 또 인식은 쉽게 돼요. 후보 이름은 잘 모르고 정책은 잘 모르지만 어느 당인지도 모르지만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후보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막판 변수가 됐던 게 통합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차명진 후보의 그 막말 논란이었습니다. 당내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를 했다가 최고위 차원에서 제명 조치를 시켰는데 이게 결국 또 법원에서 효력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왜 효력 정지가 된 겁니까? 그 절차상 흠이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저도 뭐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시간상 이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을 하고 윤리위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거라고 당원 단계에 나와 있어요. 법리적 검토를 했다고 박용준 그러니까요. 측이. 네, 저도 봤는데 아마 이제 당무에 대한 포괄적 권한은 최고위에 있다라는 조항을 갖고 해석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다소 좀 무리한 해석이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정치적인 행위죠. 법적인 행위 다툼은 추후로 가고 정치적인 행위로 통합당에서는 이분을 후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절차를 밟았던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법원에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통합당 후보로 행보를 계속 하겠지만 사실은 차명진 후보가 스스로 후보직을 그만두는 것도 당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저는 뭐 한마디 안 할 예.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당대표도 이제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고 우리 미래통합당의 우리 뭐 윤기찬 부위원장님도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법조인이 많아요. 판사 출신도 많고. 근데 상식적인 거예요. 나와 있어요, 규정에. 최고위에 윤리위 거치고 최고위 해야 된다. 근데 윤리위에서는 어쨌든 탈당 권유했잖아요. 근데 최고위에서 만약에 제명을 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다시 해가지고 제명을 결의하고 그다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절차상 당연히 문제가 있잖아요.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해석을 아예 윤리위에서는 탈당 권유했지만 최고위에서 제명해도 괜찮다. 그 해석을 과연 누가 했을까? 저는 사실은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석해서 괜찮다고 했다는 거는 오히려 저는 약간 그냥 뭐 이 정도로 그냥 봐주자라는 게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두 번째 징계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탈당 권유는 사실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걸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 올라가질 않아요. 제명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탈당 권유하게 되면 본인이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내게 되면 그때 이제 제명 처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는 이제 징계 절차가 완료가 된 거고요. 그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 무효 처분이 된 겁니다. 이건 끝났고요. 그다음에 차명진 후보가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또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 징계가 됐던 것이고 이 추가 징계 절차에서 윤리위원회 결정 없이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이제 흠이 있다라고 해서 판단받은 거거든요. 추가 징계를 할 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위권 해석을 했던 거고 당내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원 단계에 보면 징계 행위가 있고 나서 추가 징계를 할 때에는 이전 징계보다 더 중한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탈당 권유보다 더 중한 징계는 제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절차상의 모호함은 있지만 이런 이제 징계 규정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유권 판단했던 것인데 법원이 이제 다른 의견을 냈던 것이죠. 이게 이 차 후보 징계 문제 때문에 통합당 내에서 어찌 보면 좀 자중질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표가 이제 사전 투표 때 이미 유권자들이 투표한 표도 있었는데 그 표가 뭐 사표가 됐다는 얘기가 했다가 다시 그 표의 효력이 좀 부활했다가 뭐 굉장히 좀 복잡한 모습이었습니다. 막판에 오늘까지 이제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들도 있을 텐데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거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한 거죠. 최고위원회 징계 결정을 통해서 이제 말로만 우리 후보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제명을 한 거하고 좀 다른 거고 이에 대한 포부는 일단 임시 조치입니다.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유지해라라는 것이지 과연 통합당의 징계 처분, 최고위원회 독단적인 징계 처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에요. 임시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마디 하면요. 사실은 뭐 그렇게 당내에서 해석을 했다는데 누가 해석했는지 참 저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제명은 당연히 윤리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아마 결정적인 분기점이 김종인 위원장이 황교안 대표를 찾아갔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제명해라고 했고 그래서 아침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저는 아마 제명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도 정무 감각도 있는 것이고 선거를 좀 책임져야 되겠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나와서 뭔 얘기를 했냐면 뭐 N번방 같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날의 핵심 주제는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황교안 대표를 찾아갔을 때 아마 황교안 대표가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아닙니다.
라고 선을 긋지 않았나. 왜냐하면 윤리의 독자적 권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실기했다라고 보고 저는 아마 결국은 또 이분이 차명진 후보가 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물론 공천도 잘못됐지만 저 때 지금 찾아갔을 때 황교안 대표가 제가 보기에 거기서 결정을 했어야 돼요. 그 결정을 못한 게 제가 보기엔 아마 수도권의 영향력은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걸로 봅니다. 이게 그 말을 이어가는 게 도움은 안 될 텐데 저희 당한테. 또 확실한 것은 그 당시에는 차명진 후보의 추가적인 징계 대상 행위가 없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전에 탈당 권유를 통해서 확정된 징계 절차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시 번복할 수 있는 당원 당규상 규정이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정성을 기억해서 어쩔 수 없이 통합당, 민주당 얘기도 할게요. 민주당에서 했던 어떤 실수랄지 막말이랄지 통합당 쪽에서 보시기에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선거 저는 이제 막판에 각 지역별 후보들 간의 어떤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 후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다만 그 민주당의 이제 지도부 말씀들 중에 뭐 쓰레기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에 대한 평가를 그냥 하는 거죠. 어떤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면은 그 행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가 뭐 호감 비호감 이렇게 선거 구도가 흐르다 보니까 이걸 그 해당 당은 안 좋은 당이다라고 낙인을 찍는 말들을 해요. 쓰레기 같은 말들. 이런 거는 사실은 유권자가 심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로 한 정당에 대해서, 정당은 국민들로 이루어진, 당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체거든요. 이렇게 낙인 찍는 발언들은 향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그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세 과정 중에 한 발언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국민들 상태로 특정 정당을 좀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뭐 우리 당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뭐 후보들도 보면 흠이 있고요. 당연히 뭐 여러 후보들 중에 문제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아마 선거 결과로 저는 뭐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막판까지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을 텐데 거의 막바지 다 와서 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민정 후보 지역구에 가서 선거 유세를 네네. 해주면서 당선을 시켜주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당선 안 되면 안 줄 거냐 이 말이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아마 이제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당에서 걱정한 게 뭐냐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인당 50만 원 주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당내 이승민 의원이라는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총선 끝나면 임시국회를 하기로 했지만 과연 총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 입장을 그냥 견지할 거냐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쨌든 이거는 20대 국회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당이 혼자서 지금 과반이 안 됩니다. 그럼 민생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이게 추경도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선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협조를 해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 21대 이분들이 결정할 건 아니에요. 20대 국회 내 결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이래야만이 저희들이 앞으로 이 선거 후에 한 달 조금 더 남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쨌든 이 추경도 처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취지를 발언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시간 좀 드려야겠죠. 그 결국은 전체적으로 맥락을 다 살펴보면 민주당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공약이잖아요. 우리 다수당 되면 국회에서 이거 추경해가지고 통과시킬 테니 다수당 만들어줘. 그럼 내가 돈 줄게. 단순히 제가 이제 해석을 한다면 안 좋은 거죠. 원래는 재난지원금 주기로 했잖아요. 재난지원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를 해주세요. 이런 식의 발언 앞뒤가 바뀌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고민정 후보를 어떻게 하면은 재난지원금 주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나쁘게 말하면 제가 법리적 평가를 드리댈 건 아니지만 이게 선거법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는 게 있어요. 뭐 그걸 들이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정도의 상당히 부적절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 대변인 말씀대로 유권자가 판단을 하겠죠. 저희들이 이제 양강구도 속에 선거가 치열하다 보니까 통합당과 민주당 얘기를 자주 합니다. 무소속 후보 또 군소정당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특히 탈락한 중진 의원들 무소속에 출마로 해서 뛰어들었는데 글쎄요. 많은 조명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명하시니까 중진급의 또 중량급의 후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일단 나갔는데 당선되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게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저희 당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아마 지금 민명도 의원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뭐 자진 사퇴를 하셨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금천 정도나 아니면 이제 의정부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뭐 이렇게 1위 후보와 아주 뭐 격차를 줄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당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호남 쪽에서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에 있던 무소속 후보들이 4-5분 있어요. 현역들 중에 어느 정도 좀 경쟁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과의 경쟁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다. 한 4-5군데 정도 되는데요. 민생당 말고 이제 무소속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오히려 저희들이 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더 관심이 있고 아마 현역 의원들 중에서 무소속 출마해서 나중에 뭐 돌아온다. 이런 걸 전제로 저희 당은 현재는 아마 큰 우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다시 안 받을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무소속을 출마하게 된 경위가 예를 들어서 공천 과정의 문제 때문에 무소속 출마한 것이냐라고 국민이 인정해주면 당선을 시켜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당선을 불허할 것이고 따라서 당신보다는 국민의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에서는 복당을 허용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당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당 지도부는 또 변경될 수도 있고 또 당 지도부의 마음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무소속이 11분인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뭐 공천의 발발도 있었지만 제3당이라는 어쨌든 중간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무소속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양당이 팽팽하게 붙을 때는 사실은 무소속이 당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아주 큰 능력이 아니면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한 자리 이내로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뭐 무소속도 그렇지만 군소정당들 중에서도 지역구에 후보를 낸 그쵸. 당들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현역 자리를 지키고 있는 뭐 후보자들도 있고요. 이들은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과 붙고 있는 호남 지역에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생당 분들이 많고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여론조사 결과로 꼭 나오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민주당 우세 지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생당 그렇게 보고요. 정의당은 아마 결국은 뭐 지역구에서 당선을 몇 명 되느냐 보다 결국 비례대표로 몇 명이 될 거냐가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어서 물론 지금 목표로 하는 뭐 원내 교섭단체까지는 어렵겠지만 저는 뭐 정의당도 선전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 이제 국민의당이나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은 지금 지지율이 일단 3% 좀 넘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민생당 같은 경우는 과연 3%를 넘을 거냐 말 거냐 3% 네. 넘어서 비례대표를 만약에 한명 섭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에 뭐 제3지대가 좀 열려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민생당이 비례대표 내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저는 아마 지금 뭐 지역에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마 안철수 대표의 뭐 의료 봉사라든지 아니면 뭐 마라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최근에 뭐 지지율 같은 거 보면 저는 그래도 뭐 국민의당은 3%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망 좀 해주시죠. 그 4+1에 대한 아마 국민적 평가가 어떨지 저도 궁금하고요. 그것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들 중에 당선권이 어느 정도까지 정해지냐를 좌우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의당의 경우에는 기존에 뭐 조국 그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사과도 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당선자가. 국민의당도 생각보다는 그 안철수 대표 전 대표의 어떤 선거운동 방식이 사실 좀 이채롭긴 합니다만은 선택지가 다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표가 조금 더 오지 않을까.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 지표보다는 조금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으로 뭐 대권 나가든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어찌 보면 뭐 죽지는 않았거든요. 이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래통합부터 갈지 독자 생존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생당에는 뚜렷하게 이제 그런 분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총선이 총선의 의미도 있지만 차기 대선을 앞두고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영향을 예. 미쳐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민생당과 국민의당 차이는 그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기 대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이번 이 총선을 발판으로 대권 가도로 좀 몸을 싣고자 하는 후보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이제 굉장히 좀 꼭 지키고 싶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던 대구 수성갑 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초반부터 대권으로 가기 위해 좀 표를 달라라고 그렇죠. 좀 호소를 했죠. 결국은 내가 어쨌든 인물 경쟁력이 있다 이걸 보는 건데요.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이 총선 기획을 하면서 큰 틀은 좀 판을 크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이광재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안 나왔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김포에 있었으면 제가 보기에 다음에 도전하기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양산에 가서 살아온다라고 그다음에 이광재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느 고르게 분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두관 후보가 당선이 반드시 돼야만이 그 어찌 보면 기본적인 큰 틀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김부겸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좀 차기 대선을 위한 잠룡들을 좀 폭넓게 좀 그 주자군을 만들어내는 이런 면에서는 뭐 저희 당이 기본적으로 공천이라든지 선거 구도는 잘 짰다고 보고요. 아마 이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아마 거기서도 가장 김부겸 후보가 되냐 안 되냐가 제가 보기에 선거 구도에서도 차기 대선을 위한 구도에서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산에 나오신 분들도 보면은 뭐 출마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각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주면, 근데 약간 저희 당의 지금 어찌 보면 핸디캡이라는 게 이제 충청권을 대표할 만한 차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분이 지금은 아직 뚜렷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아마 저는 어느 정도 좀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직접 선거에 나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도와준 지원 유세하면서 자기를 또 알린 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권 주자들의 역할이랄까요? 보수 진영. 예, 보수 예. 진영. 이번에 이제 보수 진영은 상대적으로 대권 주자급 후보들이 이렇게 눈에 띄죠, 몇 분. 왜냐하면 여권에서 화력을 집중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이번에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대선까지 염두에 두는 아마 그 선거 운동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몇 군데가 눈에 띄는데 어찌됐든 야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현재 그 대권 주자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생활에 오느냐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통합당 내에서는 무소속, 그러니까 통합당 내는 아니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대권을 가기 위해서 수성을에 출마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통합당과 개결을 했을 때 홍준표 대표가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 전당대회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부터 아마 상당히 그 세력을 형성해서 유지하는 이런 행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뭐 대권 주자와 당권 주자가 분리되든 어쨌든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대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당대회부터 아마 그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홍준표 대표가 당선된다 그러면 당내에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막을 사람이 보면은 경쟁자들이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둘 다 당선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못 들어오겠지만 만약 홍준표 대표가 되고 황교안 대표가 안 된다. 그럼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 복당은 어렵지 않지 않겠나라고. 예, 저희들이 뭐 가정을 해서 질문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승리한다. 이 승리의 기준은 여러 가지 부여할 수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 현 대변인께서 부여할 수 있는데 일단 과반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가정하고 이게 과연 국정 운영 또 민주당 내부에 또 야당과의 어떤 그 국정 운영 과정에서 어떤 이 역할 구도가 만들어질 건지 한 두세 가지를 했을 때 어떤 앞으로 전개될 건지를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 뭐 기본적으로 일단 집권 중반에 이루어지는 거라 저희들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의석을 늘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과반이 될지는 안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이 개혁 과제들 사실은 이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회는 20대 국회 그전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몇 가지 법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개혁 과제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개혁 과제들을 충분히 조금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보는 거는 사실은 뭐 그전에는 우리 당 같은 경우에 선거 끝나면 항상 뭐 잡음이 많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 공천 과정에서 저는 그래도 비교적 조용히 많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이게 대표가 출마를 안 하면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선거 후에는 당연히 저희 당도 이제 전당대회도 이루어지고 원내대표 선출하고 되겠지만 과거처럼 아주 뭐 치열하게 이렇게 뭐 갈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이 나와서 다자가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많고 당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저는 아마 대권 후보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한쪽의 힘이 이렇게 딱 쏠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에 또 새로 영입되신 분들이 얼마나 당선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인재 영입되는 분들이 그래도 좀 당선이 되어야 그다음에 좀 당에 들어오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인재 영입되신 분들이 보면 좋은 결과를 많이 내는 것 같아서
우리 당이 그래도 좀 활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하면 혹시 후유증은 뭐 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보다는 제가 보기에 여론조사만큼 나오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견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굉장히 아쉬워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선거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찌 보면 기대치를 굉장히 높여버린 면도 있어요. 그거 사실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아마 선거 결과가 뭐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현 지도부라든지 공천 과정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라든지 문제 제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 지도부는 이제 저희도 8월에 바뀌기 때문에 뭐 조기에 뭐 전당대회를 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대로 뭐 지도부는 그대로 가고 전당대회는 아마 8월이면 예정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통합당 쪽 개혁과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개악을 위한 개혁이냐 아니면 개선을 위한 개혁이냐가 양당 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적인 예로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해보니까 안 좋잖아요. 그걸 참여했던 분들도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악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 기능을 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야당이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어느 정도 표심으로 옮겨질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당내 문제도 있긴 있어요. 당내에서 선거에 좋은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당이 다시 혼란으로 가느냐 여부. 이게 통합된 거기 때문에 사실 아직 화학적 결합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위한 반문연대식의 통합이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뿌리내리기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좋아야지만 이 당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좋다면 통합당은 결과 좋다면 현 체제와 유사한 그 지도부 구성이 돼서 이제 체제 유사하다는 건 이제 그 대선 주자급은 당 대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안정적인 당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선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 좋게 되면은 사실은 권력 분립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시도지사라 교육감만 해도 17곳 중에 각각 14곳씩이 이제 여권입니다. 물론 이제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이 있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국회 기능도 마저 견제 기능을 잃게 되면 사실은 여당이 좋은 취지로 뭘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판단을 잘못해서 나쁜 취지의 정책을 또 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아마 조금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 뭐 다른 당 얘기입니다. 조금 첨언을 하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난번에 총선을 굉장히 팽팽했어요. 거의 뭐 한 석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예. 근데 대선에서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지방선거는 압도적이었죠. 이번은 아마 제가 보기에 지방선거만큼 완사이드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좀 승리를 하고 미래통합당이 좀 약간 의석이 줄어들고 이런다 그러면 저는 아마 좀 합리적인 보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또 그래야 아마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어찌 보면 합리적인 국회에서의 토론이라는 얘기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마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좀 잘한 거는 친박 좀 색깔이 강하거나 강성인 분들은 그래도 많이 좀 배제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좀 세게 나오는 이런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런 흐름들이 아마 뭐 좀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양당 모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가 있고 또 지도부의 교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 인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셔서 이번에 사실 그 직위는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좀 여러 군데 열심히 이제 지원 유세를 나갔던 인물 중 하나가 통합당에선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총선 이후에 사실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겠죠. 어떤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다가는 아마 대권 행보를 하시겠죠. 그래서 선대위의 공식적인 일원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 가서 선거를 돕고 한 행동을 하셨고 또 때로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른 목소리도 내기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 차별화를 하면서 또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한 또 우군 확보 차원에서 선거 지원도 지역적으로 했고 이런 걸로 볼 때는 대선 행보다라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당락과 영향 관련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관련이 크겠죠. 사실은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보더라도 경쟁자의 어떤 그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면입니다. 당내에 상당히
입지가 다른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혁 보수 이런 예. 말씀하셨죠. 당내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불협화음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굉장히 열심히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혹시 이번 선거 후에 끝나고 나면 좀 민주당 내로 돌아와서 어떤 역할을 할 움직임도 있는지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선거 유세 다닌다는 건 정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 안 해서 다니는 건 아주 자유롭지만 또 출마했는데도 다니는 분들은 다음에 이제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 나오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로 보시면 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 선거하지 남의 도와줄 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세 다닌다는 거는 정치를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출마를 하고 싶었죠. 출마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게 됐는데 어쨌든 뭐 당내 어쨌든 거든 아니면 뭐 앞으로 뭐 대선이든 뭐 저는 뭐 그건 당연히 생각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로 지지 유세 다닌 데가 이제 청와대 출신들도 있었지만 뭐 영입 인사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영입 인사 오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치열하게 붙었어요. 치열하게 붙기 때문에 유세할 명분도 되고 또 영입 인사들은 어찌 보면 특정 어떤 뭐 부리에 속해 있지는 않고 좀 뭐 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석이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